정보통신망법 네. 개정안이 오늘 시행이 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네. 약간 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자기 검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내가 무슨 말을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면 이거 내가 출처 정확하게 어딘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는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언론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말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애둘러서. 이게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뭐 이러면서 제가 누가 또 그러던데. 듣긴 했는데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러면서 막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이제 모르지. 아니 근데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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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말을 하지 마. 아니야 그건 아닌데 말하셔도 되는데.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뭐 있습니다. 상관없죠. 예, 뭐 아, 상관없죠. 나 그래서 예. 고소당했다니까. 한간에 그 얘기를 아,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아, 들었어요 했다가 그렇지 그건 좀 애매하죠. 고소를 출처가 당했잖아요. 명확해야 돼요. 출처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기본적으로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 찌라시에 있는 얘기하고 그 분석은 밖을로 분석은 상관없죠. 그럼 본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무슨 A 사건이 있었고 B 네. 사건이 있었는데 네. A에서 B로 갈 때 네, A에서 B로 간 이유는 네, 내 생각에는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건 분석이죠. 분석이지만 그건 주관이잖아요, 그것도 주관.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당이 있던 뭐 아니야, 어떤 그게 특정 아니라 인물이 있으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경찰서 한번 얘기하는 갔다 오면 돼요. 저는 뭐좀 운영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정보통신 설주한 그럼 앵커가 네. 저 변호 좀 알겠습니다. 뭐 저희 네.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일은 제가 다 오. 무료로 해드릴게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뭐냐면 적용 대상이 최근 3개월간 수익을 얻은 자 중에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우리 흑백 여의도도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예. 또 안 들어가면 또 자존심 상하는 거네. 구독자는 10만이 넘긴 해요. 저희 그 조선일보 그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17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170만 구독자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우리 프로그램 왜 볼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일일 이용자. 예. 그다음에 피해 보상 및 처벌이 피해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불법 정보 반복 유통 시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누구든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할 수가 있고 플랫폼 의무 제공자는 이걸 그러니까 임의 삭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신고가 되면 임의 삭제를 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우리 윤희숙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개정안 시행이 돼버렸는데. 일단 좋은 거 먼저 얘기하자면 네. 그 흔히 말하는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는 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다. 음. 또는 사이버 레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겠다. 네. 그렇죠? 여기 뭐 10억 원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네.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네.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방미통이 산하의 민간 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권위를 누가 부여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주관적인 거는 이제 그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네. 법원으로 다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민찬 대변인 생각하실 때는 위원장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지금 부작용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담된다. 에. 이런 심리적 위축 자체가 에. 이제 부작용인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 정부 여당을 네. 편하게 비판하고 물론 모든 건 사실 기반에서 하고 있죠. 네, 여기 네. 계신 분들의 중에 무슨 허위 사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다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나 네.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언론 보도나 명확한 출처를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논평을 해도 그 원소스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자기를 한 번 더 검열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결국에는
이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뭐 찍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다 삭제를 하게 만드는 정보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도 문제고 결국에는 여러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네. 이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어찌 보면 본인들한테 좀 불리한 비판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저거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여당에서 만든 가짜 뉴스 엄청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지난번 트위터에 트위터 이스라엘 그것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X에다가 물려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성역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법 적용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야당에 더 칼날이 더 날카롭게 들여다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언론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네. 100%다 확인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든지 그래요. 과거부터 늘 그랬어요. 네. 그러나 여러 의혹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를 하고 차차 이것을 검증해 나가는 이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조항을 보면 일부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이 되면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이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언론이 10가지 항 중에 9개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잘했어. 근데 나머지 하나가 정말 이 수사권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어. 네. 그런 걸 좀 흐리게 썼어. 근데 그 하나를 고리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아예 그것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일단 정부에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적용 대상이 일단 아니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장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해서 굉장히 오남용의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지금도 청구는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 이 과도한 사이버 레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이름을 거론 안 하겠으나 뭐 연예인들 볼 때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보죠.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그 저명 인사들. 찌양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환영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이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의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법개혁 왜 했나? 이 무도한 진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상대방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냥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네. 99% 검찰이 하는 일들은 진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이 검찰 개혁 때문에 사법 개혁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가 어디로 가냐? 시민들한테 가는 거, 국민들한테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몇의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네. 복수심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보상 내지는 최소한 그런 잘못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 뭐 방어 벽을 친다는 면에서는 말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도는 뭐겠냐. 네.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SNS상 그리고 뉴 미디어에서 본인들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레거시 미디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목줄을 잡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유튜브 뭐 이런 데에서 릴스 이런 데에서 굉장히 본인들의 의견이 밀리고 있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SNS를 통한 선거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고 봐요. 최소한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했을 때 우리한테 불리한 진영에서 이것이 잘 돌아가는 거를 네. 두고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옥죄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런 것이 너무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뭐 수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유튜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유튜브가 진보 진영이 더 활성화돼 있지 않나요? 아, 보수 진영보다? 그게 제가 수치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선거를 이끌어본 체감은 어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선거를 12년부터 치렀으니까 올해 한- 치렀다. 14년 예, 치렀잖아요. 그 정도. 그동안 예, 예.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초기에는 확실히 유튜브 뭐 당시에는 트위터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X지만 그다음에 카톡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는 네. 민주당 진보 진영이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 박근혜 탄핵 이후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네. 우리도 보수가 항상 이래요. 좀 느려. 네, 느리지. 근데 한 번 도입하면 또 잘해. 어. 예. 그런데 요번 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상에서의 네. 유통이 네. 훨씬 더 잘 되고 내용도 괜찮고 아. 그런 것들이 뭐 캠프에 사는 것도 있었지만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음. 요번 오세훈 시장 선거와 정원호 캠프의 그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렇죠. 조회수가 훨씬 많았어요. 아. 예, 진짜 많았어요. 아. 그것도 수치는 알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검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 대변인 그 여쭤 부산 북갑 선거를 상당히 많이 거기도 지켰는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이번에는 잘한 거고. 지켜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이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요즘에는 거의 선거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 일단 이 새 세력이었잖아요. 한동훈이라는 무소속 후보와 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이 세 후보가 있었을 때 이 온라인만 놔두고 보면 어땠는지 그 캠프 내에서 어떤 분석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국값 선거만 보면요. 네. 적어도 유튜브라든지 음. 뭐 인스타나 음. 이런 거 통한 선거 운동의 효과는 한동훈 후보가 거의 다 가져갔다고 봐야 월등했다. 되겠죠. 어. 그 많이 보셨겠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뭐 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한동훈 그 이름 부르고 도망가거나 그렇죠. 뭐 길거리에서 학생들 만나서 이름 기억하면서 네. 얘기하다가 네. 아 나 어제 그 형 동생이에요. 뭐 네.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본인들이 유튜브 보다 보면 그게 자꾸 뜬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뜨고 내가 뜨고 아, 우리 피드에. 가게가 뜨고 아. 그러니까 그게 막 화제가 되고 야 내가 유튜브에 나왔어 네. 이런 효과까지 네. 또 그 장면이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분위기가 네. 야 한동훈이 잘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만 봐도 네.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 온라인 선거운동을 잘했다. 근데 그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그 박민식 후보도 그 거의 선거 막바지에는 엄청 그 유튜브나 쇼츠를 엄청 찍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유통이 돼야죠. 유통이. 저도 그걸 받아봐야 되잖아요. 네. 박민식 후보는 제가 찾아가봐야 아. 오는 거고 하정 후보 같은 경우도 별로. 예. 아. 그게 이제 늦었다 또는 그 컨텐츠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바이럴 될 만한 그렇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름 부르고 도망가는 거는 네. 아니면 저쪽에서 아저씨 근데 뭐 떨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신선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런 화제성이 적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유튜브 생태계가 정치 쪽으로만 보면 진보 진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 그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서울시 선거라든지 이제 부산 북갑 선거에서는 뭐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아마 드러나고. 그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그 유튜브에 소위 말하는 그 맹주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들이 네. 아직 진보 진보 진영에 진영에 몇몇 그렇죠. 있다 보니 워낙 이제 구독자가 많으니까. 뭐 동접수가 몇십만이래, 네, 뭐 네, 조회수가 네. 몇백만이래. 네. 이 소리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뭐 얘가 장악한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네. 사실 뭐 100만짜리 하나랑 그렇지. 뭐 10만짜리 10개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네, 네. 5만짜리 20개나.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네.
보수 진영에서 유튜브 유통량은 굉장히 많았다 이번에. 아. 그리고 전파력도 꽤 뛰어났다. 어.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또 우리 이민찬 대변인 심심하니까 또 강원도 캠프는 내가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흑백 여의도는 강원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직도 관심이 많아요. 이해를 해야 돼. 어땠는지. 아니 저희도 이번에 성공적인 게 몇 개 나왔죠. 네, 홍제동이나 홍제동. 이런 맞아, 거 맞아. 이게 좀 홍제동 많이 나왔지. 나왔어요. 네. 뭐 우상호 후보가 막 되게 당황해서 그적거리고 그렇죠. 많이 전국적인 화제가 많이 됐죠. 네. 근데 저는 유튜브 저도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네. 최근에 이 SNS는 네. 양극화됐어요. 아. 지나치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보는 사람들만 보고 그 진영 양쪽에 굉장히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네. 그 찾아본 거, 네. 내가 많이 구독자가 눌러 있는 거, 네. 내가 관심 있는 사안 그것들 위주로 다 뜨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가 여러 가지 해도 그것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까지 다가가긴 쉽지 않은 거죠. 알고리즘상.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나오거나 네. 이런 조금 다른 컨셉이 있는 건 그거를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새로운 연령대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좀 더 다른 알고리즘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좌파 성향의 어떤 유튜브가 동접자가 몇십만이 나오고 한 번 영상 올리면 100만이 나오고 이런 거는 늘 보는 사람이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장성이 없죠. 그러니까 쇼츠를 아무리 만들고 아무리 그 플랫폼에다 돌려도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선거 때는 결국에는 중도층에 있는 크게 이 정치 현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를 딱 보고 나서 맞아 이 정은호 부동산 하겠냐? 제대로 하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 갖고 네. 그렇게 만들려면 그 알고리즘을 새롭게 이제 타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캠프에서 잘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표를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오세훈 시장 쇼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디 한강 공원이 잠수교. 뭐 그쪽에는 잠수교랑 이제 뭐 모르겠는데 그런 그 여성 유권자들 네. 젊은 여성 젊은 유권자들이 뭐 다가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어마어마했어요. 했는데 젊은 보수라고 본인을 밝히면서 이렇게 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그건 되게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좀 그게 들었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젊은 여성 우리가 선거를 오래 치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그 박스 안에 갇히게 되는데 네. 뭐 젊은 여성은 민주당이야. 음. 뭐 40, 50대는 무슨 민주당이야. 네. 뭐 60대 이상은 뭐 국민의힘 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대략적으로는 맞다 네. 하더라도 아니 나는 젊은 보수인데 네. 하도 내가 젊은 보수가 아니라고 하니 보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니 네.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쇼츠를 보면서 네. 잠깐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지. 저는 젊은 보수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혹시 김어준 겨냥해서 나온 거야? 이 법이 어. 뭐 그런 아니 적용 받죠. 네. 김효준 씨도. 요즘 민주당 하는 뭐, 짓거리들을 보면 네. 아니 뭐 뭐 오히려 김어준을 겨냥해서 그래서 나온 거 파리에 아니야? 한식당 그러니까 차리고 내 너- 비즈니스 건들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는 있어. 거구나. 그러니까 소위 그런 생각도 말하는 들더라고. 아니 소위 말 말하는 되네. 공소 취소 거래설은 맞아요. 딱 여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그렇지. 뉴스다. 100%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분명히. 아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지 못해요. 기본적인 성향상 네. 맞아. 자기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인 회동설, 한덕수 뭐 사인 회동설 이런 거 상임위장에서 막 틀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 거의 다 그 가짜 뉴스로 논란이 된 거 보면 네. 다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 김어준 씨도 청담동 똑같은 술자리라든지 거죠. 뭐 이런 그 청담동 것들. 술자리도 똑같고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민주당 분들 근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싸움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거의 목숨 내놓고 싸우는 수준인데. 아, 너무 심해요. 예. 드루킹 특검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하여튼 뭐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제 뭐 여기 헌재 집단 소송 제기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네. 뭐 누군가는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좀 이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민찬은 네. 이제 강원도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네, 이제 서울시로 와야죠. 서울시로 보내면 안 예, 될까요? 데려가셔야죠. 예, 제가 모시고 가야죠. 예, 강원도가 이제 뭐 4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우상호 지사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 뭐 서울시의 뭐 대변인 뭐 이런 거? 강원도 그- 후퇴하고 그-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뭐가 됐던가. 아, 아니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되게 뭐. 선거를 저야 늘 모두의 이 대한민국 특히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이 대선 주자들을 응원합니다. 그건 당권파입니까? 저요? 예. 국민의힘파라고 해주시죠. 아 국민의힘 네. 팝니다. 국파지 국파. 아, 국파야. 아니 뭐가 있어야지 제가 뭐가 있어요? 뭐 당직이 있으니까 제가 뭐가 있어요? 당직 있잖아 부위원장. 네. 미디어 특위. 미디어 부위원장 특위 있죠. 당직을 난 맡고 아예 계시죠. 없어 당직. 이 두 분은 당직이 아니 없는데. 두 분은 뭐 워낙 고위직을 하셔서 위원장이야. 당협위원장. 아 당협위원장 아직은. 아직은 최장수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아, 그래요? 현직 중에. 네. 아니 최장수라는 한 곳에서는 제가 지금 아니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면 이 정도면 빨리 또 다음에 아픈, 꼭 아픈 과거를. 네, 또 배치를 꼭 다시고 서울시당 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관련 주제에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은 네. 그 표현의 자유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죠. 그때 보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기소됐지만은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표현의 맞아요.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이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선 후보까지 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 당시에 그렇게 유력한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후보였는데 아마 저게 확정된 게 20년이고 제 기억에 19년에 파기환송이 돼서 맞습니다. 예. 4심 갔다가 5심이 20년에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대법원 파기환송이 됐을 때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다라는 그때 게 그때 확고해졌죠. 나왔죠. 그때 되게 확고해졌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까지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정작 지금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은 좀 되는 것 같아. 내 스스로부터가 일단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단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니까 좀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잣대는 저는 여든 야든 뭐 김어준 씨든 누구든 고성국 씨든 둘 다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